지하 터널의 외침. 그것은 뜨거웠다. 땀이 나서 이마를 닿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더위가 아니라 피부에 달라붙어 온 세상이 튀긴 쓰레기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종류였다. 노스 필라델피아의 열기, 아기들을 울게 만들고 노인들이 현관에서 찢어진 마분지를 부채질하며 저주를 퍼붓게 만드는 마치 그것이 빌어먹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듯이.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거리는 아른거렸고 공기는 최선을 다해 버티려는 동네의 소리로 윙윙거렸다. 타릭과 말릭뿐 형제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다. 14살짜리 두 소년 같은 키 같은 날카로운 광대뼈 같은 고집 센 턱선. 쌍둥이지만 복제품은 아니었다. 타릭은 한 걸음 뒤에서 바퀴 하나가 망가져 세 걸음마다 끽끽거리는 마치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낡은 빨래 바구니를 끌며 걸었다. 그의 눈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고 조용하고 계산적이었으며 마치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지도를 항상 읽고 있는 듯했다. 그의 짙은 갈색 피부는 땀으로 반짝였고 얇은 티셔츠는 비닐랩처럼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면 항상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찔렀다. 반면에 말릭은 마치 보도가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움직였다. 턱은 높이 들고 어깨는 각 걸음마다 튕겼으며 낡은 부츠는 마치 거리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듯 콘크리트를 세게 내리쳤다. 이마에는 해진 반다나를 묶었고 허리띠에는 마치 어떤 임무라도 수행 중인 것처럼 작은 공구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햇볕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마치 웃음이 절반쯤 걸려 있는 것처럼 말려 올라가 있었다. 주변에 빌어먹을 웃긴 일 하나 없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시의 이 구역에서는 아무도 놀 시간이 없었다. 정말로. 분 쌍둥이는 일하고 애쓰고 살아남으며 부스러기들로 꿈을 만들고 있었다. 빨래 바구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를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진 전선 부서진 헤드폰, 그리고 먼지 쌓인 마더보드.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금이었다. 재활용품, 재건축품, 미래, 와이파이 칩 고쳤어. 타릭이 마침내 코를 팔로 훔치며 말했다. 얼굴에 때가 한 줄기 묻었다. 할머니 태블릿 렉 걸리는 거 멈추게 하거나 적어도 10초마다 멈추지 않고 유튜브는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말릭이 코웃음을 쳤다. 야, 만약 우리가 저 망할 것이 배터리 부족 말고 다른 거라도 실행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액자에 넣어둘 거다. 그들은 페인트가 햇볕에 탄 피부처럼 벗겨진 아파트 한 줄을 지나쳤다. 한 여자가 위층 누군가와 청구서와 깨진 약속에 대해 다투고 있었다. 길 아래에서는 한 아이가 뒤집힌 자전거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삶이 시끄럽게 일어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체스넛 스트리트에서 벗어난 낡은 기저귀와 엔진 오일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 골목 끝에는 희미한 붉은 분필과 다른 손자국으로 표시된 맨홀 뚜껑이 있었다. 그들의 손자국이었다. 이곳은 그들의 장소, 그들이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비록 곰팡이 냄새가 나고 쥐들이 저녁 식사를 두고 싸우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맨홀 아래에는 잊힌 터널, 버려진 하수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세계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다. 그곳 아래에서 분 쌍둥이는 쓰레기의 왕이었다. 말릭이 허리를 숙여 허리띠에 묶어둔 구부러진 쇠지렛 대를 이용해 뚜껑을 잡아당겼다. 금속과 금속이 마찰하며 마치 도시 자체가 불평하는 듯한 갈리는 소리를 냈다. 뜨겁고 캐캐 묵은 공기가 한바탕 훅 불어나왔고 녹하수 그리고 시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없이 타릭을 보며 씩 웃었다. 타릭은 그저 한숨을 쉬고 배낭을 벗어 먼저 내려갔다. 그의 부츠가 각 가로대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터널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위쪽 세상은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조용해졌다. 안에서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젖은 수건을 통해 숨 쉬는 것 같았다. 위쪽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더웠다. 바깥 더위가 아니라 축축한 지하의 더위였고 모든 숨결이 따뜻한 스펀지를 빠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익숙했고 심지어 위안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수집품을 보관해둔 옆 통로에 도착했다. 흔들면 가끔 깜빡이는 낡은 태블릿 코드가 없는 스탠드 램프 금이 간 닌텐도 컨트롤러 바퀴는 없지만 모터는 작동하는 망가진 RC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그때 타릭이 얼어붙었다. 그가 손을 들었다. 말릭은 즉시 멈췄다. 들려 타릭이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릭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 목소리 신음소리 마치 들키지 않고 울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다. 그것은 앞쪽 막힌 터널에서 들려왔다.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곳. 벽에 노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경고 표지판이 반쯤 찢어져 때로 뒤덮인 곳이었다. 말릭이 허리띠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타릭은 작은 쇠지렛대를 잡았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들은 이제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부츠가 축축한 바닥 위에서 젖고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다. 냄새가 더 심해졌다. 이제 단지 하수 냄새뿐만 아니라 금속과 땀 그리고 피 같은 날카로운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보았다. 남자였다. 백인 중년쯤 되었을까. 무너진 금속 기둥 아래 다리가 뒤틀린 채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다. 팔은 앞으로 당겨져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셔츠는 찢어졌고 얼굴은 멍들었으며 한쪽 눈썹 위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공황 상태였으며 가슴은 마치 시동이 걸리려다 실패하는 엔진처럼 들썩였다. 그가 그들을 보자 움찔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강도짓 하지 마.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목소리는 쉬고 부서져 있었다. 제발 난 아무것도 없어. 말릭은 귀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봐 대체 뭐야? 타릭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지만 가장자리에서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강탈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가 당신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갇혔잖아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날 버렸어. 그가 속삭였다. 날 묶어놓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타릭이 웅크렸다. 너무 가깝지는 않게 그저 더 잘 볼 수 있을 만큼만. 피 흘리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나도 몰라. 남자가 중얼거렸다. 몇 시간 어쩌면 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말릭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공기 냄새를 맡더니 몸이 굳어졌다. 비 냄새가 나. 그가 말했다. 큰 비가 올 거야. 타릭은 동생을 보았다가 다시 남자를 보았다. 그럼 서둘러야겠네. 타릭의 손은 이미 배낭끈을 잡아당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은 빠르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의 통증이었다. 어쩌면 공황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도움이 오지 않았을 때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릭은 거의 다시 축 늘어진 얕은 숨을 몰아쉬는 갇힌 남자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창백한 피부는 이곳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마치 진흙탕에 떨어진 깨끗한 셔츠처럼 보였다. 남자의 관자놀이에는 피가 굳어 있었고 얼굴에 흙먼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리, 그게 최악이었다. 한때 유지보수 플랫폼의 일부였던 뒤틀린 강철 조각 아래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무너져 진흙탕에 반쯤 묻혀 있었다. 생각할 시간 없어. 말릭이 허리띠에서 녹슨 멀티툴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네가 들어 내가 파낼게. 지금 저 사람 꺼내지 않으면 끝장이야. 타릭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임시로 만든 밧줄 두루마리를 꺼냈다. 낡은 자전거 케이블 해진 후드티끈,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 뒤에서 찾은 2개의 카라비너로
매듭지은 나일론 끈이었다.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튼튼했다. 그들 위 멀리 어딘가에서 첫 번째 깊은 천둥 소리가 터널을 통해 하늘의 경고처럼 굴러왔다. 그러고 나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빠르게. 똑똑똑똑똑. 타릭의 눈이 위로 휙 향했다. 말릭은 반 박자 동안 얼어붙었다가 그때 그것이 덮쳤다. 갑작스럽고 격렬한 휙 하는 소리가 화물 열차처럼 파이프를 통해 메아리 쳤다. 빗물이 도시의 때와 쓰레기로 가득 찬 짐승처럼 밀려 내려왔다. 가자 타릭이 소리쳤다. 5분도 없어. 말릭은 강철 기둥 아래 쇠지렛 대를 쑤셔 넣었다. 이를 악물었고 팔이 떨렸으며 금속이 신음했다. 타릭은 기둥 주위에 밧줄을 감고 녹슨 볼트와 본능을 이용해 양쪽 끝을 측벽의 가로대에 묶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없었다. 그저 움직여야만 했다. 밀어 말리기 소리쳤고 타릭은 있는 힘껏 당겼다. 기둥이 1인치 그리고 2인치 움직였다. 남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마치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말리기 손을 뻗어 남자의 상체를 똑바로 잡아당기는 동안 타릭은 계속해서 당겼다. 팔이 불타는 듯했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어 성난선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움직였다. 기둥이 남자의 다리가 자유로워질 만큼 미끄러졌다. 뒤틀리고 부어 있었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고대 유물처럼 신음하며 말릭의 팔에 쓰러졌다. 터널은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다. 물은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대낮에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타릭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그의 팔을 어깨 너머로 던졌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말릭이 소리쳤다. 그들은 반쯤 들고 반쯤 끌고 남자를 불어나는 진흙탕을 헤쳐나갔다. 손전등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터널은 창살을 통해 위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제외하고는 캄캄해졌다. 모든 걸음은 추측이었고 모든 숨결은 곰팡이 맛이 났다. 타릭의 발이 점액으로 뒤덮인 콘크리트 위에서 미끄러져 세게 넘어졌고 남자가 끙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위로 떨어졌다. 말릭은 허둥지둥 돌아와 두 사람의 팔을 잡고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사다리가 보여 타릭이 삐걱거리는 유지보수 통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해조류와 녹으로 미끄러운 콘크리트 벽에 볼트로 고정된 금속 가로대였다. 말릭은 한쪽 무릎을 꿇고 남자의 가슴과 어깨 주위에 밧줄을 두르고 한번 비디오에서 본 암벽 등반에 관한 매듭으로 묶었다. 그게 버틸지는 몰랐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네가 그를 끌어올려. 말릭이 명령했다. 내가 아래에서 밀게. 타릭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팔에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무거웠다. 단지 몸무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이, 공포, 그리고 돈과 함께 오는 그런 종류의 무게였다. 평생 하수구에서 기어 나와야 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그들은 한 번에 한 가로대씩 움직였다. 물이 무릎을 넘어 소용돌이치며 포장지 나무까지 쥐들과 함께 흘렀다. 말릭의 부츠가 여러 번 미끄러졌다. 그의 손이 들쭉날쭉한 파이프에 걸렸다. 피가 오물과 섞였다. 타릭은 당길 때마다 끙끙거렸고 이를 악물었으며 근육이 한계까지 늘어났다. 번개가 위에서 통로를 비췄다. 창살은 폭풍의 나라가 열려 있었다. 그들은 가까웠다. 너무나 가까웠다. 됐다. 말릭이 소리쳤고 마지막 한 번의 밀침과 함께 남자의 손이 구멍 가장자리에 닿았다. 타릭이 그것을 잡고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가장자리 너머로 끌어올렸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아래의 물은 계속해서 요동쳤지만 그들은 빠져나왔다. 남자는 젖은 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하수도 물을 토해내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말릭이 뒤따라 기어 나왔다. 흠뻑 젖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떨고 있었다. 타릭은 보도에 쓰러져 가슴을 헐떡이며 시야가 흐릿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빗속에 부서지고 떨고 있는 세 개의 형체 쓰레기와 천둥에 둘러싸여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고 사이렌 소리도 박수갈채도 없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는 소리와 익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남자의 조용한 헐떡임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프레스턴 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살아남은 또 하나의 영혼일 뿐이었다. 지하 터널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두 어린 소년의 믿을 수 없는 용기 덕분에 배신의 증거와 새로운 동맹. 병원 방은 기계 소리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프레스턴 손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목구멍은 바싹 말랐고 심장 박동마다 머리가 욱신거렸으며 다리는 붕대에 감겨 들려 올려진 채 무겁지만 감각이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얼굴에 얼음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던 것과 작지만 그들이 지탱하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작은 두 손이 자신을 그 지옥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던 것이었다. 그러고는 어둠 그리고 침묵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동작에 목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듯했다. 그때 그는 그들을 보았다. 두 소년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더럽고 흠뻑 젖은 옷이 마른 체구에 달라붙어 있었고 이제는 진흙과 하수도 물 자국이 얼룩덜룩 말라 있었다. 말릭의 손은 거즈에 쌓여 있었는데 하얀 천 위로 분홍색 꽃이 피어난 것처럼 피가 새어나와 있었다. 타릭은 관자놀이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한쪽 눈이 약간 부어 있었지만 둘 다 똑바로 앉아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프레스턴의 입이 열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이든 간호사가 클립보드의 페이지를 넘기며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흘끗 보고는 그가 의식이 있는 것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으셨네요, 손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부 억양이 짙게 배어 있었다. 15분만 더 있었으면 폐에 물이 찼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시도했다. 그는 힘없이 소년들을 가리켰다. 그들이 나를 데려왔소.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선생님. 기적처럼 땅속에서 당신을 끌어냈죠.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때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로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6시간이나 바로 저기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말릭이 고개를 들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아저씨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하수도와 고함 그리고 공포 때문에 낮고 쉬어 있었다. 헛수고한 것 같을 테니까요. 타릭이 옆에서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아저씨 지갑은 훔칠 가치도 없었고요. 프레스턴은 기침을 했다. 어쩌면 웃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갈비뼈가 여전히 아팠을지도. 그는 그들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때 묻은 두 흑인 소년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용기를 보았고 명료함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 전 임대료보다 비싼 양복을 입고 상대방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는 눈을 마주치는 법을 잊어버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았다. 너희들 이름이 뭐냐? 그가 물었다. 타릭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상관없어요. 아니 정말로. 프레스턴이 이제 조금 더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싶다. 말릭이 턱을 긁적였다. 저 터널들 밑에서는 대부분 마우스 1이랑 마우스 2라고 불려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동생을 가리켰다. 얘가 머리고 내가 행동대장이죠, 타릭. 그의 동생이 거의 고백처럼 덧붙였다. 말릭. 프레스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 속 날카로움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래, 타릭 말릭. 고맙다. 침묵이 흘렀다. 그 단어 하나가 마치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양, 마치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동네에 와버린 것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타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릭은 일어나서 청바지에서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다. 이제 괜찮죠? 그가 물었다. 쓰레기, 매립지 냄새 풍기면서 걸어 다니는 거 엄마가 보면 잔소리 엄청 할 텐데요. 프레스턴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색하게 나왔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거기 아래서 도르래 장치 사용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줬니? 타릭은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도요. 그냥 배우고 연습해요. 말릭이 웃었다. 우린 물건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이디어는 많아요. 프레스턴은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가 지나쳐 왔지만 결코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세상에서 온 두 아이.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오물을 헤치고 기어나와 아무도 그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를 끌어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가 되뇌었다. 그래, 그건 믿는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멍든 갈비뼈나 부서진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프레스턴 손이 퇴원한 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리의 통증이나 갈비뼈를 통해 여전히 메아리치는 둔한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약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라앉혀 주었다. 그를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눈꺼풀 뒤에 새겨진 두 소년의 이미지였다. 하수도 물에 흠뻑 젖은 채 간호사들이 그가 밤을 무사히 넘겼다고 확인할 때까지 떠나기를 거부하며 기다리던 모습.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보상도 감사도.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저 하루 일과의 일부인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다. 그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그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지 때문이었다. 이제 한때 그를 도시의 왕처럼 느끼게 했던 펜트하우스 사무실 착색 유리를 통해 스카이라인이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곳의 깔끔한 책상 뒤에 앉아 프레스턴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D13 터널의 보안 기록을 확인했다. 세상이 뒤집히기 전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영상도 음성도. 시간 기록 증거가 있어야 할 곳에는 단지 디지털 공백뿐이었다. 깨끗한 삭제, 전문적이고 차가웠다. 놀라워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프레스턴은 살면서 충분히 많은 계약과 편법을 보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우고 싶어 할 때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 서버가 아니라 그건 깨끗하게 지워졌으니까. 몇 달 동안 연결이 끊겨 있던 캐시 백업으로, 실수로 혹은 어쩌면 자비로 온라인에 남아있던 중복 시스템이었다. 거기 손상된 파일과 오류 코드 아래 묻혀 있던 것은 영상 조각이었다. 7초짜리 디지털 유령. 카메라는 비뚤어져 있었고 각도는 기울었으며 이미지는 거칠었지만 배신은 수정처럼 명확했다. 밸브 교차점 근처 패널을 점검하고 있는 프레스턴. 그의 개인 보안 책임자인 데릭 로카치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움직임 의도적이고 빠른 밀침. 프레스턴이 프레임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흐릿한 움직임, 그리고 어둠. 위가 뒤틀리고 맥박이 느려졌다. 데릭. 시티 투어에 함께 타고 투자자 파티에서 함께 위스키를 마시며 한때는 그를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남자. 데릭은 충성을 지렛대로 바꾸었고 프레스턴은 그 대가로 거의 익사할 뻔했다. 그는 법무팀에 전화하지 않았다. 기업 보안팀에 알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손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번호를 눌렀다. 어조는 낯설었지만 진실은 익숙한 번호였다. 타릭이 조심스럽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마치 세상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처럼. 여보세요, 프레스턴은 숨을 들이쉬고 간단하게 말했다. 나다. 너희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다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의심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말릭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듣고 있어요. 1시간 안에 쌍둥이는 그의 개인 차고에 와 있었다. 수입차나 가죽 광택제 냄새에는 감명받은 기색이 없었지만 집중하고 경계하며 이미 그가 늘어놓은 장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타릭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말릭은 즉시 폐기된 드라이브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만들어낼 것만 있는 아이들처럼 차분하고 정확하게 작업했다. 해체된 드론의 부품, 낡은 게임기의 부품, 그리고 말리기 양말에 넣어둔 납땜 도구를 이용해 그들은 조잡한 서버 브릿지를 재구성하고 프레스턴이 현장에서 회수한 프로세서에서 백업 로그를 추출했다. 파일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펼쳐졌다.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로그 위치핑 조용한 통화 기록까지. 공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체 대화 내용을 짜맞추기에 충분했다. 도시감독관인 제이슨 캠프가 오늘 밤 그를 유령으로 만들자. 월요일이면 프로젝트는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 라모스가 동의하는 내용. 대리기 죽은 억만장자가 하수도에 빠졌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소송에서 잘 빠져나가잖아 안 그래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내용까지. 프레스턴은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뒤틀리지도 금이 가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해졌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였다. 복수보다 더 무거운 경로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이것은 단지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 파이프 속에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맞춤 양복을 입고 시장과 악수하는 그런 종류의 부패였다. 그는 조용히 진지하게 소년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데릭 로카치와 그의 공모자들은 연방 구금 시설에 수감되었고 그들의 경력을 어떤 하수도보다도 더 깊이 묻어버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프레스턴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언론의 이야기를 흘리지도 않았다. 진정한 승리가 여전히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제거에는 영광이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손톤셋에서 사임했다. 의식도 연설도 없이 걸어 나왔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전화를 무시했으며 깨끗한 물과 깨끗한 평판이 아무런 결과 없이 공존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건설한 제국을 남겨두었다. 대신 그는 말릭과 타릭이 처음 그를 발견했던 골목 레크리에이션 센터 뒤편 금이 간 포장도로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죽은 담쟁이 덩굴처럼 전선이 매달려 있었고 하수구 뚜껑에는 여전히 그들의 구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년들은 태양광 패널에 연결된 고장난 ATM 기계처럼 보이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더 이상 CEO처럼 보이지 않는 남자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너희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프레스턴이 말했다. 양복도 넥타이도 없이 그저 후드티에 절뚝거리는 다리뿐이었다. 자선을 위해서도 홍보를 위해서도 아니야. 너희는 도시를 안팎으로 보기 때문이고 난 마침내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 타릭은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만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프레스턴이 미소 지었다. 너희가 이름을 붙여. 내가 자금을 대고 너희의 지도를 따르겠다. 말리기 바지에 손바닥에 기름을 닦고는 고철 양동이 옆에 펼쳐진 마분지 청사진을 가리켰다. 이미 뭔가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현실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들은 계획 위에 함께 머리를 숙였다. 세 개의 머리가 가까웠고 목소리는 낮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시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래 무언가가 변했고 그것은 콘크리트나 계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로 시작되었다. 폐허에서 피어난 청사진. 그날 밤 세 사람은 낡은 골판지 위에 펼쳐진 조잡한 청사진 주위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말릭의 손가락은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가 가리키는 선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었고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도시의 복잡한 지하 혈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비전이었다. 잊힌 배수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냉방 네트워크, 버려진 지하철 터널을 개조한 도시 농업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처럼 길거리에서 기술을 익힌 아이들을 위한 기술 허브, 즉 언더그라운드 이노베이션 센터였다. 프레스턴은 경탄하며 그들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평생 동안 수많은 사업 제안서와 정교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날 것 그대로의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이었다. 이 아이들은 공식적인 교육이나 자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터득한 진정한 엔지니어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이 마분지와 고철 부스러기만으로 구상한 건가? 프레스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다. 탈익이 어깨를 으쓱했다.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공짜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많았고요. 말리기 덧붙이며 씩 웃었다. 그날부터 프레스턴 손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높은 의자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스 필라델피아의 먼지, 나는 골목과 축축한 지하 터널을 누볐다. 값비싼 양복은 작업복과 안전모로 바뀌었고 그의 손에는 계약서 대신 연장과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과거의 인맥을 활용하여 분 형제가 구상한 꿈들을 현실로 옮기는 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해결해 나갔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Underlining Center, The Underlying Center 라고 이름 붙여진 커뮤니티 기술 허브였다. 장소는 그들이 처음 프레스턴을 발견했던 D33 터널 입구 근처 버려진 배수관리시설 건물로 정해졌다. 한때는 썩은 물과 녹슨 철근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놀랍도록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건물 외벽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린 기어와 구리 코일, 그리고 잊힌 흑인 발명가들의 이름이 마치 기도문처럼 새겨진 벽화가 그려졌다. 내부는 밝고 따뜻했으며 재활용 자재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폐기된 컴퓨터와 전자제품들로 가득 찬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한쪽 구석에는 3D 프린터가 진공 청소기, 부품과 소다병으로 만든 시제품 정수 필터를 쉴 새 없이 찍어내고 있었다. 센터가 문을 열던 날 노스 필라델피아의 하늘은 마치 도시 자체가 숨을 죽인 듯 낮고 흐렸다.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작업화와 빛바랜 후드티 차림의 주민들,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엄마들,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 우산을 든 노인들까지. 교사들과 용접공 이발사 할머니들이 접이식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빌려 입은 버튼다운 셔츠가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타릭과 말릭분이 서 있었다. 그들은 평소보다 깨끗해 보였지만 손끝에서 윙윙거리는 긴장된 에너지는 감출 수 없었다. 겨우 14살 남짓한 이 두 소녀는 그들이 전에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무언가의 리본을 자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마치 도시 밑바닥에서 솟아나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아이들처럼. 말릭은 방과 후에 센터를 찾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그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사용했다. 구부러진 프로세서 보드를 집어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예전엔 쓰레기였어. 하지만 지금은 내 로봇 다리를 움직이게 하지.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돌려가며 만져보게 했다. 때와 먼지를 느끼고 지식이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말릭은 내려다보며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말했다. 타릭은 한편 청사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유리벽에 수로 설계와 공기 흐름 시스템을 몇 시간이고 스케치했다. 그의 손은 마치 도시 자체의 혈관을 다시 쓰는 것처럼 움직였다. 한 번은 방문한 시 공무원이 왜 도표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묻자 타릭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발밑의 파이프들은 우리를 위해 단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을 단순화해야 하죠? 프레스턴은 매주 센터를 찾았다. 언론도 연설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방 뒤쪽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를 놓고 마침내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의자 옮기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그저 메모를 할 뿐이었다. 한 번은 작은 여자아이가 그에게 예전에 TV에 나왔던 부자 아저씨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청바지에 기름 얼룩을 내려다보고는 대답했다. 예전에는 중요했었지. 지금은 그저 유용해지려고 노력 중이란다. 언더라이닝 프로젝트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다른 동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버려진 공터가 조사되었고 낡은 유지보수 시설들이 교실로 바뀌었다. 어떤 아이들은 토스터 부품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고 다른 아이들은 고장난 선풍기를 여름 쉼터를 위한 냉방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공학이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복원이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는 다른 종류의 청사진이 함께했다. 회복 탄력성 진흙 묻은 지문, 그리고 테이프로 붙인 노트에 스케치된 청사진이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타릭과 말릭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여전히 같은 금이 간 전화기를 공유했으며, 여전히 엄마가 강력 테이프로 고친 접이식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프레스턴은 사람들이 누가 그 불씨를 지폈는지 기억하도록 확실히 했다. 모든 문서, 모든 보조금 제안서, 모든 병 명판에 그는 첫 줄을 똑같이 적도록 했다. 분 브라더스 인프라 이니셔티브 아래로부터 설계됨.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손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더러운 곳,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면 당신에게는 직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저 도시가 마침내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저곳이 바로 미래가 시작된 곳이다. 라고.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쯤 되었을 때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시정부에서 도시의 낡은 지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공고를 낸 것이었다. 거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지만 프레스턴과 분 형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센터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지역 사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들의 제안서는 화려한 그래픽이나 미사역으로 치장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다. 발표회 날 프레스턴은 뒤로 물러서서 타릭과 말릭에게 무대를 맡겼다. 15살이 된 두 소녀는 수많은 전문가와 관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당당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쉬운 비유를 사용했고 차가운 데이터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발표는 때로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 브라더스 인프라 이니셔티브가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한 건의 계약 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했다.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혁신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프레스턴은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소년을 힘껏 끌어안았다. 너희가 해냈구나. 너희가 정말로 해냈어. 말릭이 씩 웃었다. 아저씨가 우리를 믿어줬으니까요. 타릭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그들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지하 터널의 기적,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혁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타릭과 말릭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지하 터널을 누볐고 여전히 고철 더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프레스턴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그 두 소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는 여전히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금고 속에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재산이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라는 것을. 폐허에서 피어난 청사진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서로의 등을 의지한 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두 소년과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분 브라더스 게이트. 분 브라더스 인프라 이니셔티브가 도시의 낡은 지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하나의 혁명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다.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여 경험도 없는 어린 소년들이 이끄는 신생 조직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했다. 하지만 타릭과 말릭은 그들의 실력으로 모든 우려를 잠재웠다. 그들은 지하 터널에서 쌓아온 지식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프레스턴은 마쿠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실행은 전적으로 타릭과 말릭에게 맡겼다. 그는 두 소년의 능력을 믿었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센터 출신의 젊은이들이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했다. 그들은 분 형제에게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한때는 거리를 방황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도시의 동맥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언더라이닝 센터는 단순한 기술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몇 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도시의 지하 시스템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더 이상 폭우가 내릴 때마다 도심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고 낡은 수도관에서 새어나오던 녹물 문제도 해결되었다. 에너지 효율은 크게 향상되었고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분 형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의 참여 덕분이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시정부는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다. D13 터널 입구 한때 프레스턴이 절망 속에 갇혀있던 바로 그 장소에 작은 기념 명판이 세워졌다. 그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분 브라더스 게이트, 분 브라더스 게이트. 모든 지하에 있는 이가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이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명판 제막식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프레스턴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거나 연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오늘은 전적으로 타릭과 말릭, 그리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린 지역 사회 주민들의 날이었다. 낡은 운동화 차림의 타릭과 말릭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들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 사람의 의자를 붙잡아야 했다. 그녀의 아들들이 한때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그 아들들이 이제 도시의 영웅이 된 것이었다. 프레스턴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공증된 서류 서명이 담긴 소유권 증서였다. 언더라이닝 센터 건물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이건 아이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프레스턴이 말했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으로부터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주 후반 시에서 기자들이 찾아왔다. 한 기자가 말릭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센터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에 회로를 붙이고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금이 간 태블릿에 간구량 데이터를 매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똑같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만들고 고치고 그리고 여기 머무를 거예요. 타릭이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만들죠. 우리는 그저 우연히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을 뿐이에요. 기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해했다. 다시 비가 내렸을 때 도시는 굳건히 버텼다. 홍수도 공황도 없었다. 거리 아래 어딘가에서 한때 하수도 물 냄새가 난다고 비웃음당했던 두 소년이 설계한 시스템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게이트는 다시는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명판은 누군가가 닦아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영혼을 위한 점자를 읽듯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기 때문에 반짝거렸다. 프레스턴은 더 이상 매주 센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도시에는 이제 새로운 건축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연히 후드티를 입고 암호 같은 속어를 사용하며 어디를 가든 납땜 냄새와 목적의식을 풍겼을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도시를 재건하는 방법이었으니까. 하나의 게이트, 하나의 기어, 하나의 이름을 한 번에. 시간이 더 흘러 타릭과 말릭은 청년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분브라더스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이끌었고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노스 필라델피아를 넘어 다른 도시들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들은 간년 요청을 받기도 했고 젊은 발명가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지하의 작업실과 언더라이닝 센터의 교실이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이 프레스턴 손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대부분 재단에 기부했고 가끔씩 타릭과 말릭의 어머니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와 명성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프레스턴은 언더라이닝 센터 안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색색의 단풍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른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타릭과 말릭이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저씨, 저희가 새로 구상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말릭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버려진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태양광이랑 풍력으로만 작동하는 거죠. 타릭이 노트북을 펼쳐 복잡한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프레스턴은 가만히 그들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훌륭하구나. 그가 말했다. 정말로 훌륭해. 너희는 세상을 바꿀 거야. 아니, 이미 바꾸고 있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프레스턴은 문득 오래전 자신이 절망 속에서 두 소년에게 건넸던 말을 떠올렸다. 너희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때는 그저 막연한 바람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눈부신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 어떤 제국의 건설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스 필라델피아의 하늘은 여전히 낮고 흐렸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하늘마저도 아름다워 보였다.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햇살 한 줄기가 마치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계속 나아가렴 아들들아. 프레스턴이 속삭였다. 너희의 길이 바로 이 도시의 미래니까. 타릭과 말릭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하 터널의 어둠 속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작은 불꽃이 이제 온 도시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타릭과 말릭분, 그리고 프레스턴 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노스 필라델피아의 심장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한때는 잊혔던 지하 터널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은 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늘 존재하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위대한 가능성이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분 형제는 더 이상 지하 터널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래로부터의 건축가였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버려졌던 공간은 생명을 되찾고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프레스턴 손은 과거의 영광이나 배신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은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큰 충만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붐브라더스 게이트는 단순한 기념 명판을 넘어 역경을 이겨낸 인간 정신의 승리와 소외된 이들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빛이 얼마나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함께 나누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마치 그들이 되살린 도시의 혈맥처럼 미래 세대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